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때 싸게 잘 사면은 올해 안에도 20-30% 수익 낼 수 있고 좀 긴 호흡에서는 저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 신재생에너지 그 방산 플러스 알파로 방산하고 인터넷까지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는데요. 나는 모르겠어 이거 샀다 팔았다는 거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특히 24년에는 2분기, 3분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그럼 어떤 게 돼요? 첫 번째로는 중국 경기입니다. 중국 경기. 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지겠죠. 네. 자, 작년에 2022년에 제로 코로나로 충격이 가장 컸을 때가 2분기예요. 네. 그럼 뭐가 들어오죠? 기저효과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 2023년 2분기 경기는 무조건 좋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위안화와 원화가 다시 한번 강세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외국인 또 들어올 거고.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로 다운 한번 상승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네. 23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1월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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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1월 증시가 23년 예고편 같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잠시 첫 시작이 조금 껄끄럽지 못했다는, 스무스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2월 들어서는 좀 이제 조정을 받고 네. 있고. 그러면 네. 그 경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뭐 중국 경기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경로는 잠시만요. 경로는 전약 후강,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하우스에서 전강 후약으로 좀 많이 바꾼다고 뷰를 수정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그림 보여드리면은 요 하단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저희가 작년 22년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뷰는 똑같았거든요. 네. 23년 1분기에 하단 나온다. 2,100이 깨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여기 좀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2,500에서 다이렉트로 2,600, 2,700 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가격 조정을 한번 거친 뒤에 올라갈 텐데 네. 이때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정을 받을 때. 네, 받을 때. 근데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더 나쁘게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 기준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2,200이 깨지면은 여유 자금 중에 10% 사시고 네. 2,100이 깨지면 20% 사시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피라미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좀 더 좋게 보신 분은 2,300, 2,400 이렇게 밴드를 좀 더 높여가셔서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시작할 타이밍의 밴드를 높여가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시작할 타이밍이나 밴드 레벨을 좀 더 낮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아마 2, 3월 달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요. 네. 그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처럼 이제 시장 안 되니까 무조건 팔고 떠나세요 뭐 그런 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사자, 싸게 잘 사자.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때 싸게 잘 사면은 올해 안에도 20-30% 수익 낼 수 있고 내년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올해 좀 잘 사자, 싸게 잘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작년 말에는 뭐 2,100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네. 뷰셨고 그 사이에 좀 바뀐 거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저점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물가 레벨이 떨어지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아. 2월 FMC에서 느끼시지 않았나요? 네네네.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기대대로 우리 통화 정책이 가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정도로 말했어서 저도 그것도 깜짝 놀랐거든요. 파월은 그동안 왜 그래? 시장 기대가 너무 과하다 이런 스탠스였고 과소 긴축 그러니까 긴축을 너무 덜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까봐 걱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과잉 긴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스탠스가 변했다는 점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랑 원화가 달러가 너무 약해졌어요. 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는 일본이죠. 일본. 네. 일본 통화정책 밴드를 넓혔잖아요. 네. 저희는 그게 23년 4월쯤 3월 4월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빨리 들어왔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커졌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단을 좀 높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데 고민스러운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너무 나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이번에 고용지표랑 서비스업 지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걱정도 있어요. 뭐 지금 2,400 언저리에 있는데 뭐 2,300까지 만약에 떨어져도 사람들은 손실이 막 커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해서 조정이 있고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면 그냥 버텨도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하반기 내년까지 보시고 그냥 나는 모르겠어 이거 샀다 팔았다는 거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초과 네. 수익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 근데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현금 비중이 50% 이상이고 지금 50% 정도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50%를 얼마나 싸게 살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싸게 잘 사야지라는 고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를 통해서 이게 피라미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잘 사셔서 100%난 주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솔직히 여기서 한 20-30%는 어느 정도 실현해서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여기서 돌파해서 쭉쭉 뻗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업종이나 진짜 따라가는 업종들을 찾아가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연준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건지 특히 이제 2022년은 물가, 금리 이런 매크로가 엄청나게 시장을 이제 잡아먹는 그죠.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아무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거 매크로 변수 안 보는 뭐 이런 가치 투자자들, 바텀업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랬던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23년에는 그럼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 과거만큼 연준의 힘이 세지는 않은 약간 그 변수는 조금 낮추고 가도 될지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준의 영향력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경기나 실적을 다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점을. 네.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떡하냐. 근데 자, 지금 물가 때문에 시장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경기가 못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네. 물가 레벨이 너무 높은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과거 봤을 때 GDP보다 물가가 높으면 시장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더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물가가 이 정도 레벨은 아니었지만 경제 성장률이 올라와 줄 때, 경기 모멘텀이 살아 있을 때 물가가 올라도 금리도 인상해도 시장은 계속 좋았어요. 지금은 경기도 계속적으로 둔화되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더 경기 모멘텀을 좀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중국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아마 올해까지는 좀 국가별로 지역별로 엇갈리는 흐름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로 전반적인 국가들이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특히 24년에는 올해 코스피 실적, 특히 반도체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쵸. 24년에는 좀 기저효과만으로도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녀석 아까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 이제 산책하는 게이로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계속 다운되고 있을 때 네.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을 때는 주가가 막 퍼포먼스를 펼치기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이게 정설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은 2023년 실적 안 좋은 건 이제 다 알겠고 그렇죠. 기대치는 이제 2024년이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네. 있어요. 23년 말부터 만약에 거기다 금리까지 내려간다 하면 네. 그거 보고 주가는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뭐 단기든 중장기든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의 흐름들이 먼 미래의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와요. 지금은 암울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얘기들을 끌고 오죠. 근데 지금은 24년 정도에 대한 얘기라서 지금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먼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2,400, 2,500 갈 것 같을 때는 24년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근데 또 조정받기 시작하면 네. 23년 실적이 안 좋구나 막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007년 시장이 막 꺾이기 직전에 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어떤 업종에 대한 실적을 추정하는데 5년 뒤 거를 가지고 2012년 거를 땡겨서
그래서 얘는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선 저희 시니어분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해도 뭐 돼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근데 경민아 지금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아, 왜냐면은 수주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확정된 아. 거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2008년에는 언제 걸 땡겨올까? 2009년에 언제 걸 땡겨올까? 2010년에 언제 걸 땡겨올까? 그죠. 또 그게 계속 될까?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거를 땡겨와서 2007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2012년까지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시장은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년 거까지 다 땡겼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럼 2025년 거를 또 봐야 되겠죠. 2025년 건 전망치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앞서가는 듯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뭐 어느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과열, 시장이 뜨거운 심리를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케이 24년을 볼 수는 있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사서 24년까지 묻어두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인데 지금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굴곡을 네. 그러면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부터 그쵸, 다시 맞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굴곡을 버텨낼 수 있고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놓고 그쵸, 그냥 그쵸. 기다리시면 되는 사람 거고. 성향마다. 예. 만약에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마련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유동성이 좀 있으시다면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조금 이제 실전 투자 전략으로 가자면 앞에서 이제 지수 네, 그 사이에 둔 투자 전략 네, 네. 자산 매분 요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약간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최소한 1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뭐 그걸 다 일일이 맞추기는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근 달러가 좀 또 반등이 세게 해가지고 예. 좀 고민스럽긴 하죠. 근데 제가 2월 전망을 하면서 그리고 2월 초, 1월 말 2월 초에 세미나 다니면서 계속 말했던 건 달러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달러가 최근 좀 반등이 세게 했잖아요. 전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달러 안주는 1,300원대 돌파 시도는 좀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그 올랐던 증시가 조정받는 것처럼 네. 많이 떨어졌던 떨어진 달러가 다시 이제 강세적으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반등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추세는 아니고. 네, 추세는 아니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좀 통신이나 이런 쪽들 방어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순환매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 보여주시면 요 밑에 그림이 지난 주말까지 코스피 수익률이에요. 네. 근데 지금 펀드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수 업종만 올랐어요. 웬만한 업종들은 다 시장보다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IT 플러스 은행, 자동차 이것 빼고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도체, 은행 이런 걸로 아퍼폼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요 밑에 있는 애들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외주.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좀 길목을 좀 지키셨다가 탕 튀면은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온다 이런 한 번 개념이네요. 온다. 네. 그래서 기회를 준다.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리밸런싱만 하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포트를 이렇게 짜놨는데 이제 내가 짜놨던 포트보다 주가가 올라서 오버웨이트 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좀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언더웨이트 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좀 담아가고. 그래서 계속 리밸런싱하고 중립화 전략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실적이 안 좋았던 애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호텔 레저, 필수소비재, 통신, 보험, 빌철, 건강관리, 뭐 소매우통 기계 이런 쪽들인데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벤트가 있죠. 3월달에. 양회. 정치 이벤트. 네. 그런 것들이 좀 안 물려 있어서 중국 소비주는 한번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우리가 늘상 이제는 기계적으로 중국에서 정협 정인대 양회 열 때쯤이면 경기 부양책 나온다. 이 기대감들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중국 내수 관련 주들로. 네, 네, 네. 근데 저것들이 그 중국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할 때 한 번씩 다 튀었던 것들 아닌가요? 튀었다가 최근 이렇게 다시. 소외된 거죠. 한 달 넘게. 그것도 약간 그거인 거죠. 중국 리오프닝에 그래 하면서 쫙 쫙 올랐다가 올랐다가 너무 빨리 왔나벼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그러니까 있는. 그 중국 리오프닝 주가 흐름하고 최근 코스피 흐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팡 튀었다가 기대감이 톤다운 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증시는 잘 가는데 혼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가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1월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네. 달러 약세 기반으로 들어오고 네, 대형주들 위주로 막 반등을 네. 했고 반도체도 꽤 올랐고 네. 근데 2월 들어오자마자 이게 돈이 1월하고 2월을 알고 있나 봐요. 시장 운영 확 바뀌고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 상승률을 훨씬 더 앞서가고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있죠. 네. 또 종목별 장세 테마 뭐 AI 네, 뭐 네, 로봇 네, 또 뭐야 네. 뭐 메타버스 막 장난이 아니에요. 네. 요게 당분간 이어질지 앞으로는 좀 한 저는 2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 시장이 못 가는데 테마가 활성화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올라온다 했다는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중소형주, 테마주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길목 지키기 또는 탕 튀었을 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발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 끊어가야 네, 끊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좀 확정지어야 네, 네, 한다라는. 네, 네. 지금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점이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이 튀는 거는 1월 달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 갭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월에 워낙 이제 대형주만 갔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차이지 뭐 와 이제부터 중소형주 코스닥이 날아갈 거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가 뛰면은 네. 좋아질까요? 채권금리가 튀고 뭐 금리 인상을 더 한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하면서 채권금리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조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1분기. 네, 1분기 정도 네, 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 전혀 다르게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 투자 전략 자료를 보니까 네. 올해 연간으로 좋게 보시는 거는 이제 반도체, 네. 신재생 에너지, 네. 인터넷, 방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뭐 말씀드리다 보면은 너무 뻔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반도체를 빼놓고 대한민국 생각을 주식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전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이죠. 가장 중심이 되고 네. 반도체를 안 좋게 본다면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반도체를 좋게 보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좀 긴 호흡에서는 저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 플러스 알파로 방산하고 인터넷까지 좀 보자라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속 똑같은 업종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길래요? 첫 번째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주요국들의 정책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네. 긴축의 시대라고 하고 더 이상 재정 정책이 안 들어온다, 뭐 재정 정책이 여러 개 없다, 부채 부담이 크다라고 해도 돈이 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펼쳐지는 데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일단 미국은 4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놓고 가장 먼저 법안을 통과시킨 게 반도체 법안이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IRA 법안 통과시켰고요.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리파워 EU라 그래서 그걸 더 빠르게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중국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굴기 네. 제조 2025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보조금이랑 지원금 계속 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방은 뭐냐? 방산은 뭐냐?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네. 가성비가 좀 좋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시장 흐름들이 2016년하고 17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반도체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 16년 지나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시장이 뭐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만 했어요. 2015년 내내. 네. 반도체는 더 못했고요. 네. 엄청나게 못했어요. 왜 실적이 이때도 적자 간다, 안 간다,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캐펙스 투자를 막 줄였어요. 네.
그러다가 캐펙스 투자를 막 줄이다 보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하고 2017년은 이 레벨업되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 때가 딱 삼성전자만 오르던 시절. 네, 두 개만. 예. 원투 1등, 2등만.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17년 말까지 한 26%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것 같다. 캐펙스 저희 반도체 하는 친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궁죽변 변죽통이란 말 하고선 저한테 갑자기 오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상반기 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캐펙스 컬 더 많이 할 텐데 그러면은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이 다운됨으로 인해서 반도체 폭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좋아지는 폭이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2016년, 17년에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업종별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네. 소수 업종만 날아갔다고 네, 하는데 네. 이 16년, 17년을 보시면 여기까지 소프트웨어까지 딱 8개만 시장을 이겼고요. 18개 업종이 시장보다 못했고요. 예. 그리고 2015년까지 엄청나게 좋았던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뭐 호텔 레저, 중국 소비 관련주가 다 안 죽었어요. 좋았어요. 네. 저 때 아마 사드 이후.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수 업종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저게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게 막상 닥쳐버리고 맞습니다. 내가 소외 업종만 잔뜩 들고 있으면 맞아요. 거의 이거는 악몽이야, 악몽.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016, 17년 막 삼성전자 2배 갔는데 막 지수 못 따라가고 있고 막 이거는 다시 꾸기 싫은 이제 악몽인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